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원이라는 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일단은 그 9.19 군사합의 구조가 이게 서로에게 총을 쏘지 말자, 각자가 하지 말자는 조항이 있고 공동 유해 발굴처럼 같이 하자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각자가 하지 말자는 조항,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복원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사실상 폐기 선언했던 것을 그렇습니다.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행하는 것. 실제 이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이제 그 훈련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네, 발표나왔던 것을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겠다. 그래요? 예, 9.19 군사합의 뭐 우리 말을 많이 하지만 이미 이게 체결된 지 7년, 8년이 되었나? 2018년 9월 19일이니까. 횟수로는 8년이네요. 8년이네요. 8년 됐죠. 이게 사실 정식 명칭이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속칭 이제 9.19 군사합의라고 부르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략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걸 4가지 분야를 2가지로 다시 나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포사격을 그만둔다든지 기동훈련을 접경지대에서 하지 않는다든지 적대적 군사 시위 포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MDL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육해공 전번에 군사훈련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건데요. 이 취지는 뭐냐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렇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공중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그리고 DMZ 내 감시초소 시범 철수 뭐 공동유해 발굴인데 이런 것들은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근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같이 하는 거 어려운 것부터 좀 여쭤보면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부활을 하고 열심히 이제 그 실천을 한다고 쳐요. 그럼 북한이 호응을 해서 그러니까 장군님이 여러 차례 글쎄 저희 시간에서 이제 북한의 말뚝박기 속칭 그렇습니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MDL을 국경선을 만드는 거. 그거를 좀 중단을 한다든지 뭐 이럴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9.19 군사 합의를 사실은 정부가 복원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는 9차 당대회 이전에 우리가 9.19 군사 합의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는 복원해서 북한한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비행금지 구역을 복원하면 우리 대비태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군사분계선에서 연대급 이상, 여단급 이상 기동훈련 중지 조항부터 시행한다 그러는데 이 9.19 군사 합의 내용은 사실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하고 9월 19일 날 체결될까지 5개월뿐이 안 됐었을 때 25페이지에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합의를 맺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제가 그때 협상 대표 갔을 때 할 수 있는 거를 넣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것들을 넣자라고 얘기를 해서 네.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군사분계선 일대에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이 없습니다. 실제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상징적 것을 넣는 것을 사실 9.19 군사 합의를 너무 모르니까 그것들을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복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상 완충 구역만 말씀드리면 딱 해당됐던 곳이 그러니까 표적 타겟 포병이 전방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포를 쏘는데 표적 타겟 딱 3군데만 걸렸었습니다. 요거를 장소를 변경해서만 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 완충 구역을 복원한다고 해도 표적지만 3군데 돌리면 지상 완충 구역이 복원되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 빼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마음만 먹으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연태까지 그럼 이거 복원 안 했어요? 그야 뭐 잠깐만요. 아니. 이게 너무 좀 어려운데요. 우리 톤다운에서 왜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것이 무엇인데 안 했냐라는 게 더 아니 중요한 거 마음만 아니에요?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전에 아니, 장군님이 사실 정리해 그렇습니다. 줬잖아요 지금. 모든 건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이 9.19 군사합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야 우리가
정전 체제,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날 맺은 휴전협정에 따르면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비워놨어야 해. 근데 우리가 그동안 비워놓지 않았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접경 지역 근처에서 지상이나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서로 우발적 사고가 있으니 지금 공간을 열어놓자라는 뜻이지 서로 우리 잘 지내보자는 뜻 아니거든요. 즉 북한의 의도를 신뢰해서 체결된 문서가 아니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책상 네, 네. 반짝금 그은 네. 다음에 넘어오지 마. 네. 뭐 비슷한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또 책상에 또 금을 긋는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나 열심히 설명하면 서로가 뭐 단순한 거예요. 서로가 안 넘어가고 있었던 거다. 원래부터. 그래 그래서 안 네, 안 넘어갔잖아. 넘어- 예, 안 넘어갔던 건데. 기본적으로 야 너무 붙어 있고 지난 70몇 년 동안 이런저런 우발적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서로 간에 실수를 범해서 전쟁이 나면 안 전쟁이나 되니까.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좀 공간을 확보하자는 뜻이고 그러려면 우리 조 장군이 설명하셨듯이 각자가 따로따로 해야 할 일. 예.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군사적인 신뢰를 쌓아서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남북 관계 안 좋고 단절돼 있고 저쪽이 적대적으로 나오니 일단은 우리끼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면 이 접경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조 장군이나 저의 주장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도 예. 그거잖아요. 네.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한 후에 그죠?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데 왜 6개월 동안 그러면 복원을 안 하고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네, 왜? 외환 척결하느라고 바빴나 보죠. 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앵커님. 어.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 당시 저희가 9.1 군사 합의를 하려면 네. 일단 그 대북 군사 관계, 대북 군사 정책, 통상 말하는 군비 통제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장군님 같은 분이 국방부에 계셨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네.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북 정책 관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북한 정책과 없애고 모든 실무장까지 야전으로 방출시켰습니다. 아예 파트 자체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실무 검토를 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네네. 실무선이 아예 없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검찰에 계속 끌려다니는 걸 후배들이 봤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지금 이거를 복원시키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예.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쓰는 표현 탑다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탑다운을 대통령님께서 벌써 이거 잘 따져보시면 네. 대통령님께서 선거하기 전에 이것을 복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고 네. 그다음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대비태세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결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심할 그러니까요. 실무 결심.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고위급에서도. 고위급에서도.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문민 국방장관이 들어섰어요. 네. 우린 그가 누군지 알아요. 안규백 장관이에요. 다 알죠.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들어섰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연설 때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하겠다라고 천명했어요.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충 4개월에서 5개월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준비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 같이 밖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감촉이 돼야 되는데 별로 없었어요. 안 움직였다는 그러려면 뭐냐면 일단 인적 구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 합의를 소위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즉 군사적 제약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를 내팽개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이거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되게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영구 장군이. 그게 핵심이네. 그러니까 사실 9.19 군사합의 폐기를 사실상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비태세를 얘기하는데
2018년도에 합참에서 네. 대비 태세가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던 게 9.19 군사합의입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8년이 지는 지금 와서 우리의 정찰 위성 5개 올라갔고 글로벌 호크까지 들어왔는데 똑같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던 2018년 합참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2026년의 합참은 뭐냐. 심지어 정찰 능력도 훨씬 좋아졌는데 이래서 비행금지구역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좀 책임을 지고 실무적으로 속칭 총대 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9.19 군사합의 폐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자리에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꾸로 시점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우리 대북 확성기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윤석열 정부 기간에 가동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접경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일방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중단시켰고 철폐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대비 태세가 나빠졌나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바로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철거하라고 지시를 해서 바로 실행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19 군사합의도 복원하라라고 바로 지시를 내려서 바로 이행에 착수하게 만들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복잡하다. 네, 복잡하고 방대한데 실제 안에 들어가면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대로 해서 보고할 사람이 국방부나 합참은 지금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대하다는 것만 보고를 네, 했지. 네. 그러니까 심플하고 별로 없으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다는 보고는 안 올라갔다. 네. 그리고 이 얘기잖아. 없앨 때 합참에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것을 돌리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결심이 필요하고 신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과정을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앞으로는 그럼 좀 탄력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탄력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MDL 국경선 9차 당대회가 만약에 거기에 MDL 국경선이 공식화된다면 이제 북측 DMZ가 없어집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가져갈 거냐. 저는 이게 9.19 군사합의 복원을 해놔야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북한의 저러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복원시켜야 우리가 이번에 마치 무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기 이제 민간에서 넘겼을 때 우리가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이 복원이 돼 있으면 우리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철저히 지킨다. 너희도 이것을 지켜라 하면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주도적인 얘기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것도 안 하면서 수세적으로 계속 당할 수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복원 얘기가 나온 것도 이제 이른바 북한의 말뚝박기 그 부분도 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좀 급해졌다. 네, 당대회도 이제 다가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속칭 또 벼락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어떤 그 대통령께서 바늘 찾는 마음 뭐 이렇게 바늘구멍 찾는 마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예. 저는 이 조치가 가장 쉽고 상징적이었는데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나 이미.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무인기 있잖아요. 지금 2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를? 한 명은 제작자, 한 명은 날린 사람 뭐 예, 이랬더니 핵실했다며 자기가. 예, 색칠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뭐 조사 중입니다만 네. 보도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 아니 그 날렸던 시기가 내란 이후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닙니까? 예. 작년 가을이라는 설도 있으니 작년 9월에도 날렸다는 네, 거죠. 9월 27일 날 알렸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환란 혹은 내란을 예. 그러니까 외환을 유도한 것이었나? 뭐 그들의 보도에 의하면 뭐 우라늄 방사능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우라늄 그렇죠. 방사능 왜 측정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창 우리나라에서 평상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내서 서해가 맞아.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 그 오보로 나왔잖아. 오보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고 정치 현안이나 남북 현안을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인기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건 의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분명히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갖고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는 밝혀내야 되는 아니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업무나 이런 걸 보면 천지분간을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할 사람들. 그렇습니다. 뉴스 계속 보고 막 예, 이랬던 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 혹은 그들의 속성을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권 3년 기간 동안 우리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만 뭐 극우적인 유튜버들이 근무했었다.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다시 한번 반증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 사람들에게도 그럼 외환 유치제를 혹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보니까 항상 항공보안법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고 예. 이미 2023년도에 금강산 찍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더 근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철저한 조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또 다른 현상의 서막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현상? 뭐냐면 예전에는 예. 대북 풍선 전단지 날리는 걸 가지고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세력들이 있었더라면 예. 이젠 드론 무인기가 매우 활성화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 지금에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날리겠어요. 그래 저는 옛날에 제 대학교 다닐 때 경험이 하나 있는데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를 독려한다고 조그만 에드벌룬에다가 밑에 현수막 따라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투표합시다 이런 거 네. 해가지고 올렸는데 바로 수방서에서 연락 왔어요. 네. 금방 내리라고. 니네 그렇습니다. 내리라고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감시가 철저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거 뭐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또 다른 대북전단처럼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보낼까봐 그런 악영향을 그렇죠.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차단하는 그런 포석이 있는 이 거죠. 뉴스를 보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더 날리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 또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군 차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북한 보고 그냥 니네 이해해라. 아니죠. 경계도 강화하고 예. 처벌도 분명하게 해서 동서가 못하게 해야 되는. 몇 킬로죠? 동쪽에서 끝에서 저희가 155마일이 180km인가 200km인가. 그걸 200 한 4, 50km. 그걸 다 보초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 레이더 같은 것들이 보긴 지금 다 하는데 보초가 쓰죠. 지금. 그 철책선 북을 보고 서고 있지. 남을 보고 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등 있어서 뒤에서 날아오는 거잖아. 등 뒤에서. 야, 이거 진짜 문제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얼마나 이제 정확히 밝혀내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경종을 울리느냐 마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더 경고를 날려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머리 아파지네. 미국에 투자를 더 안 하면 쉽게 뭐 공장을 더 안 지으면 관세를 100% 매기겠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또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도대체.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차분히 그냥 고상한 표현을 쓰는데 포기하고라고 아니, 표현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니까요. 요약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만과의 무역 합의 혹은 미국 대만의 TSMC인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러트닉 장관이 이 발언이 나왔고요. 실제로 대만과의 합의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100% 관세를 내거나 이겁니다. 이 무엇이냐면 결국 반도체인데요. 대만과의 협상 내용, 합의 내용을 보면요. 미국과 대만은 상호 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최종 타결했고 네. 일부 품목은 뭐 관세 면제 조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이나 항공부품 같은 건데요.
근데 대만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나 AI, 에너지 관련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투자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500억 불은 직접 투자하고요. 2,500억 불은 신용 보증 형태로 되어서 총 5천억 불이 됩니다. 어이고. 예, 우리보다 훨씬 많죠. 특히 뭐.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있는데요. 미국 내 새롭게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는 그 건설되는 공장의 생산 능력의 최대 2배 반까지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공장을 지으면. 네. 음.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미국 본토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벌적 관세를 통해서요. 결국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40% 이상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타결했던 통상협상의 내용을 다시 복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에 관련해서 대만보다 그러니까 대만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걸 그럼 우리는 우리 정부는 대만과의 협상이 이렇게 나올 걸 예상을 못했었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대만의 입장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 못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렇죠. 결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을 원칙을 확보했지만 세부 관세 투자 조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따지면 어떻게 말씀드릴지 대만 걸 완전히 다 가져오는 것으로. 근데 그때 통상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대만보다 불리하지만 않다면 관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의 미국에 공급되는 반도체의 대부분이 한국 아니면 대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떤 제3국에서 어떤 수출 그런 거 이득을 본다는 여지는 없다. 그래서 결국 대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통상 전문가들이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협상에 이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너무 잘하시니까 결론 지금 한국이 약속한 것이 3,500억 달러인데 그중에 조선업이 1,500억 달러고 2,0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딱 전 부분이 아니어서 맞아요. 지금 대만이 2,500억 불을 반도체에만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우리 보고는 당연히 더 내놓으라고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할 수뿐이 없지 않나. 지금 대만에 맞춰놓은 것이 다음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이미 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약 1,500억 불의 신규 투자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공약을 한 바가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대만의 언론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아니 2,500 더하기 2,500 5천억 불을 이렇게 왜 올인을 했지?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이상해요. 대만 정부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죠. 자기네들이 한 것이니까. 근데 언론도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평가하며 관세 혜택 확보를 일종의 성과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대만 언론 평가가. 예,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양안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 그리고 대만이 거기서 차지하고 싶은 입지를 고려했었을 때 반도체를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적, 산업적 역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리스크나 비판적 시각도 있죠. 반도체 기업들,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비용이 높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왜냐하면 거기 불량률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예. 그리고 생산 능력과 투자 부담에서 현실적 제약을 경계하면서 결국 너무 미국에 올인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결국 제 말씀은 무엇이냐. 이게 결국 우리한테 쿠션을 쳐서 올 겁니다. 그러겠죠. 어떠한 현상이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만약 대만, 한국 등 반도체 수출국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이 19일이죠. 1월 달 들어와서 지금 3주째 반복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지금 반도체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 뭐 이거 하나하나의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미국발 관세, 정치, 군사 이 바람이 2025년에 비해서 너무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란에 거래하는 국가에 모든 국가에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고, 그린란드 병합에 반하는 유럽 국가에 10% 다음 달부터 부과하겠고, 6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고, 러시아한테도 계속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는 걸 보면 관세를 굉장히 안보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아니 그린란드에 저기 그 군 파견하는 8개 나라에 네. 또 관세 10% 매긴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본인을 자기는 관세왕. 관세왕. 예.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자 왕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메달도 가져갔습니다. 마차도가 갖다 바쳤잖아요. 네. 아니 아무튼 근데 미국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경제 규모로 보면 대만은 니네한테 잽이 안 되잖아. 근데 대만도 지금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니네 가만히 있을 거야?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하겠다는 게 310억 달러였고 SK 하이닉스가 한 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둘을 합치면 이제 410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됩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는 거기에 이제 공장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6배 차이잖아요. 딱으로는 따져도. 두고 보시죠. 이게 또 다른 이제 한미 간의 현안이고 뭐 정부는 차분히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한미 무역협정이라고 해두죠. 지난 에이펙 얘기에 합의한 거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을 원칙을 서로 합의했으니 이게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그러니까요. 딱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관사의 협상이 타결이 된 게 아니라 제2라운드 이제 반도체 협상이 시작이 돼야만 그렇습니다. 되는. 여기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 비관세 장벽에서 디지털 플랫폼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미국이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2라운드가 지금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미중 정상회담, 요번에 H200 그 칩을 AI 칩을 파는 걸 승인했지만 중국이 또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관세 안보가 다 합쳐서 다시 미중 간의 두 번째 희토류까지 포함된 그러한 미중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입체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팍스. 그렇죠. 팍스. 그죠? 팍스를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